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알바생, 종교인, 프리랜서 등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35가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외에도 좀 더 다른 궁금하신 내용들은 옆집 아저씨의 다른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유용한 엑기스 내용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저의 다른 근로장려금에 관련한 영상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3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자격요건에서 배우자라 함은 신청 전해에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올해 신청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0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의 경우도 대상자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 대상이고요. 입양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둘째,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구당 기준이므로 가구당 한 명만 지급됩니다. 많이 하는 질문은요, 나와 자녀가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인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데 이때는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은 가구 구성원들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요. 소득은 부부는 합산하고 자녀의 소득은 소득 기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받은 용돈 같은 소득은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득 요건으로 근로장려금은 최소한으로 알바 정도의 일이라도 해야 하고요. 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최소 4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은 일을 했지만 알바나 일용직으로 했는데 소득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장려금 대상자에서 탈락되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소득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4만 원 이상이라고요. 참고하실 점은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이라 함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다섯째,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소득분을 신청하는 것인데 재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전년도 6월 1일이고요. 가구원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기준이라고 했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득이 있다면 한 명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때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해 줍니다. 일곱째, 2022년 1월 1일부터 가구원의 범위 평가 방법이 변경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가구원 범위 조정에 달라지는 부분은 현행은 세대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 좀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 직계 좀비속에 포함이 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못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현재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었지만 이 사항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부모 등의 직계 좀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만 된다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덟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실업급여 외에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홉째, 간혹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수급자분들이 있는데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신고를 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을 하고 받은 월급 등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 탈락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인정액을 신중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급여는 소득으로 계산하고 근로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포함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급여와 근로장려금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므로 신중하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10번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1에서 4급 장애인, 임산부, 암 판정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분 등인데 이런 분들도 일을 해서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1번째,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으시면 되고요. 반기 신청을 하면 현저는 3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분 35%는 신청해인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요. 7월에서 12월까지의 하반기분 35%는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산은 9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2022년 내년부터는 정산분 30%를 하반기분 지급하는 6월에 하반기분 35%와 정산분 30%를 함께 받으므로 2번으로 단축됩니다. 반기 신청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종교인 등은 신청할 수가 없고요.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한 후 신청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를 차감하고 줍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였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13번째, 재산은 가구당 2억 원 이하이면 되는데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채도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자동차 등 순수재산이 1억 2천만 원이고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 1억 원이라면 재산 요건에서 2억 원이 초과되므로 이때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사항은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14번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요.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요.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법 35가지의 일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2부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